오늘은 양반 가문과 부자 상인들은 어떤 음식을 즐겼는지, 불교 사찰에서는 어떤 음식 문화가 발전했는지, 그리고 밥을 남기는 것이 예의였던 조선의 음식 문화까지, 조선의 밥상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양반의 밥상, 예법이 곧 음식이다. 조선 양반들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는 예법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양반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격식에 맞지 않으면 상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밥상을 받는 것에도 위계와 순서가 있었습니다. 남성 가장은 사랑채에서 가장 먼저 잘 차려진 상을 받았습니다. 밥상에 수저를 놓을 때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오른쪽,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양반 계급이 가장 귀하게 여긴 식재료는 소고기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소를 함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농업의 필수적인 노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를 잡으려면 국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고기를 밥상에 올렸습니다. 특히 육회를 즐겼는데 신선한 소고기를 얇게 썰어 참기름, 마늘, 배를 넣고 버무린 것으로 귀한 손님에게 내어놓는 대표 요리였습니다. 또 소갈비찜은 간장과 생강, 배즙을 넣고 오래 졸인 음식으로 살이 부드럽게 발리는 그 맛은 양반의 여유를 상징했습니다. 양반들이 즐기는 음식으로 전유어, 즉 생선전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민어, 조기, 대구를 얇게 포 떠서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지진 전유어는 제사상과 손님 접대상에 반드시 오르는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민어는 조선 양반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생선이었습니다. 또 약식은 양반 가문 잔칫날의 상징이었습니다. 찹쌀밥에 대추, 밤, 잣꿀을 넣고 쪄낸 약식은 귀한 재료와 많은 손품이 필요해 부유한 집안에서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설로는 양반의 음식 문화가 낳은 가장 정교한 음식입니다. 가운데 화로가 있는 특수한 냄비에 채소, 고기, 해산물, 달걀을 둘러담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 상위에서 직접 끓여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도구 자체가 귀했고 재료도 다양하게 갖춰야 했기 때문에 부유한 양반 가문이나 궁궐에서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방 양반들은 각 지역 특산물을 바탕으로 독특한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안동 양반 가문의 헛제사밥, 제사가 없는 날에도 제사 음식을 차려 먹었다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간장을 넣은 비빔밥 형태가 특징이지요. 전주 양반 문화는 전주 비빔밥의 탄생 배경이 되었습니다. 30가지에 달하는 나물과 고명, 풍성한 상차림이 전주 양반의 미식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부자 상인, 즉 부상대고들은 경제력으로는 웬만한 양반을 능가했지만 신분제의 벽 앞에서 풍요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독자적인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개성 상인들의 보쌈김치가 대표적입니다. 배춧잎으로 낙지, 새우, 밤, 대추, 유자 등 고급 식재료를 싸서 숙성시킨 것으로 재료를 아끼지 않는 풍요로운 음식 문화를 반영합니다. 제2장 사찰 음식, 수행과 자연의 밥상. 사대부의 나라 조선은 건국과 함께 불교를 억압했습니다. 절은 도성 밖으로 밀려났고 승려는 천민보다 낮은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억압 속에서도 산속의 사찰들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자연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독자적인 음식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사찰 음식의 근본 철학은 불살생과 청정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계율에 따라 고기와 생선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독특한 규칙은 오신채를 금기시한 것입니다. 나라나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마늘, 달래, 김장파, 실파, 흥거 이 5가지 매운 채소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성욕을 일으키고 익혀서 먹으면 분노를 자극하여 수행을 방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늘과 파 없이 어떻게 맛을 낼까 싶지만 사찰 음식은 바로 이 제약 안에서 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시마와 표고버섯이 깊은 감칠맛을 냈고 들깨와 참기름이 풍미를 더했습니다. 표고버섯, 서기버섯, 느타리버섯, 모기버섯 등 다양한 버섯이 고기 대신 단백질과 감칠맛을 공급했습니다. 두부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식품이었습니다. 두부 만드는 날은 사중의 모든 스님이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봄마다 스님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서 뜯어온 고사리, 취나물, 머위, 두릅은 사찰 음식의 꽃이었습니다. 연잎밥은 사찰 음식 중 가장 특별한 음식으로 꼽힙니다. 찹쌀에 밤, 대추, 은행, 잣을 섞어 연잎에 싸서 쪄낸 연잎밥은 연의 향이 밥 전체에 스며들어 그윽한 풍미를 냅니다. 사찰에서 밥을 먹는 방식은 바루공양이라 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 의식입니다. 크기가 다른 나무 그릇 4개를 포개어 사용하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릇에 묻은 음식마저 물을 넣어 씻어 마심으로써 한 톨의 낭비도 없이 먹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엔 대화를 금하고 오직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이 전통은 오늘날 마음 챙김 식사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만든 간장과 된장은 조선 최고의 장으로 꼽혔습니다. 오랜 세월 장 담그는 기술을 연마한 스님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사찰의 장은 양반 가문에서도 귀하게 여겨 구하러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3장 남기는 것이 예의였던 사회. 조선의 잔반 문화. 조선은 먹는 행위 자체가 신분을 드러내는 사회였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얼마나 여유롭게 먹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배고픔에 쫓겨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남기는 것은 우리 집은 이 정도 넉넉하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손님 접대에서도 이 관습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상을 차릴 때 손님이 다 먹지 못할 만큼 푸짐하게 내어놓는 것이 예의 바른 대접이라고 여겼고, 손님은 손님대로 음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예의였습니다. 반대로 손님이 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음식이 부족했구나. 하고 주인이 민망해하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이 관습은 궁궐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왕이 수저를 놓으면 남긴 음식은 엄격한 위계에 따라 순서대로 나누어졌습니다. 왕비와 세자, 총애받는 후궁, 고위 상궁,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인 무수리와 나인들 순서였습니다. 왕이 드시고 남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왕의 은총을 입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양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채에서의 식사가 끝나면 그 음식은 결코 그냥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드시고 남긴 음식을 물림이라 했고, 종이나 아랫사람들은 이 물림을 눈치껏 기다렸습니다. 바깥 주인에서 안주인, 큰 자녀, 어린 자녀, 행랑아범, 종, 머슴의 순서로 같은 음식이 흘러내려갔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음식을 아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신분 질서를 매일 밥상 앞에서 재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화가 손님에게도 강요되었다는 점입니다. 손님이 음식을 깨끗이 다 먹으면 예의 없는 것으로 여겼고, 주인의 더 드세요. 라는 권유에 손님도 처음 한두 번은 반드시 사양해야 했습니다. 또 집의 아이가 너무 맛있게 빨리 음식을 먹으면 개걸스럽다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유교의 덕목 중 중요한 것은 절제였습니다.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군자의 태도였고,
그것이 밥상 앞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윤리가 되었습니다. 제4장 여성의 밥상, 만드는 권력과 누리는 권력. 조선의 여성은 가장 복잡한 모순을 밥상에서 살아낸 존재였습니다. 유교의 삼종지도.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라는 원칙이 밥상 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효의 원칙과 남녀가 유별하다는 원칙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봉양할 의무가 있었고, 어머니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그 의무를 줄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즉 가정의 어머니는 아들인 가장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즉, 효의 원칙이 남녀가 유별하다는 원칙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성인 아들, 며느리, 손자녀, 하인. 이것이 밥상의 서열이었습니다. 여성이라도 나이와 혈연에서 위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남성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엔 구조적 서름이 있었습니다. 남녀 유별의 원칙상 남성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면 여성들은 안채에서 따로 밥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 가장 따뜻한 음식은 남성에게 먼저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의 위치는 특히 역설적이었습니다. 온 가족의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늦게, 가장 차갑게, 가장 소박하게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 남편과 자녀들의 밥상을 모두 차리고 나서야 부엌 한켠에서 홀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이 마지막에 먹는 현실. 이것이 조선 여성 식문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조선 여성에게는 살아갈 힘을 주는 다른 종류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방과 장독대 열쇠였습니다. 안주인이 고방과 장독대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된장과 간장, 젓갈과 장아찌, 그리고 고방의 모든 물건과 저장 식재료를 관리하는 권한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것도 안주인의 몫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밥상의 위계에서는 낮은 자리였지만 그 밥상을 구성하는 음식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안채 여성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열쇠를 넘겨주는 것은 단순한 살림의 인수인계가 아니라 안채 권력의 이양을 의미했습니다. 열쇠를 받은 며느리는 비로소 그 집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제5장 마무리. 조선의 밥상은 결국 신분과 종교와 빈부의 차이를 넘어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빚어낸 다양하고 풍요로운 음식의 역사입니다. 양반 가문의 신선로와 약식, 사찰의 연잎밥과 바루공양, 일반 백성의 된장찌개와 시래기, 그 어느 것 하나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밥상 위에서 조선은 질서를 확인하고 가르치고 재생산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 사찰 음식의 정갈함과 풍요로움, 정성스러운 양반 상차림 문화, 그 뿌리는 모두 이 오래된 밥상들에 다 있습니다. 조선의 밥상 이야기 2번에 걸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호쿨 극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왕 조실록과 음식디미방 등의 사료와 저서를 모티프로 하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 창작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밥상 이야기입니다. 누가 먹느냐에 따라 반찬 수가 12가지이기도 하고 한 가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세 종류의 밥상, 왕의 수라상, 사대부의 반상, 백성의 소반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왕의 밥상, 수라상. 조선은 왕의 식사를 수라라고 불렀습니다. 몽골어에서 유래한 말로 고려 말 몽골 풍습이 들어오면서 왕의 진지를 뜻하는 단어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 수라상을 준비하는 곳이 수락관, 곧 왕실 전용 주방입니다. 수라상공이 책임지고 그 아래 많은 나인들이 음식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왕의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의 상징이고 통치자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 행위이자 왕실 문화의 지백체였습니다. 현대인은 하루 3끼를 먹지만 조선의 왕은 하루 5끼를 먹었습니다.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첫 번째 밥상이 올라왔습니다. 초조반이라 불렀는데 죽이나 미음 같은 유동식으로 왕의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역할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정식 식사, 조수라가 올라왔습니다. 12첩 반상이 완전히 차려진 형태입니다.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간식 개념의 낙것상,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두 번째 정식 식사인 석수라, 조수라와 동일한 격식의 수라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으면 야참이 올라왔습니다. 식혜나 죽, 떡, 약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수라상의 핵심은 12첩 반상입니다. 첩이란 반찬 접시 하나를 뜻합니다. 그런데 12첩 외에 밥, 국, 찌개, 찜, 전골이 별도로 올라오니 실제 그릇 수는 훨씬 많았습니다. 수라상에는 두 종류의 밥이 함께 올랐습니다. 흰 쌀밥인 흰수라와 오곡이나 팥을 넣어 지은 홍반이 있었습니다. 국도 2가지가 올라왔는데 곰탕 계열의 탕과 맑은 장국 2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반찬은 생채와 숙채, 구이, 조림, 전, 젓갈, 장아찌, 그리고 편육, 포, 회, 마른 찬, 김치가 골고루 갖춰졌습니다. 궁중 진상품으로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최상급 식재료만이 수라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식재료는 반드시 제철에 나온 것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라상이 왕 앞에 놓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기미상궁이 먼저 음식을 조금씩 맛보는 것입니다. 독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미상궁은 맛과 간, 온도, 상태까지 동시에 점검했습니다. 내의원의 어이도 곁에서 왕의 건강 상태를 살폈고 몸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음식은 상에 오르기 전에 제외되었습니다. 계절과 절기에 따라 수라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월 초하루엔 떡국, 단오엔 수리취떡, 추석엔 송편, 동지엔 팥죽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기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늘에 제를 올리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진귀한 식재료로는 전라도에서 올라온 낙지와 홍어, 함경도의 명태, 강원도의 황태, 경상도의 대구, 충청도의 인삼 등이 있었습니다. 해삼, 전복, 홍합 같은 해산물과 꽁, 잉어, 소고기 같은 고급 식재료도 수라상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제2장 사대부의 밥상, 반상. 조선의 사대부는 유교적 가르침에 따라 음식에 대한 철학이 남달랐습니다. 음식을 탐하지 말고 몸을 다스려라. 라는 공자의 말씀을 좌우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선비의 밥상은 왕의 수라상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격식과 절제 안에서 음식의 품격을 추구했습니다. 조선은 신분에 따라 반찬 수를 제한했습니다. 대부 이상의 양반은 9첩 반상까지, 사계층의 선비는 7첩 반상까지 허용되었습니다. 9첩 이상은 왕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7첩 또는 9첩의 선비 밥상에는 흰 쌀밥 또는 잡곡을 섞은 밥,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이 올랐습니다. 찌개, 나물, 김치는 기본이었고 여유가 있는 가문에서는 구이, 전, 조림, 젓갈, 포 등을 추가했습니다. 선비 집안의 밥상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바깥 주인이 먼저 가장 잘 차려진 상을 받았습니다. 여성 가족들은 안채에서 따로 밥상을 받았습니다. 남녀 유별의 원칙이 밥상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어른이 수저를 드시기 전에 먼저 먹으면 상사람 취급을 받았고 어른이 밥을 다 먹기 전에 먼저 자리를 뜨는 것도 결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청빈을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퇴계 이황은 채식 위주의 소식을 즐겼고 다산 정약용은 귀양살이 중에도 텃밭을 갖고 채소를 길렀습니다. 육고기는 제사나 잔치 때만 볼 수 있었고 평소엔 두부와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선비 집안 밥상이 가장 풍성해지는 때는 제사와 혼례날이었습니다. 평소엔 구경하기 어렵던 고기, 생선, 전, 탕, 떡, 식혜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더하여 지방마다 고유한 제사 음식 문화도 발전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조상께 올리는 것이기에 정성과 격식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지방마다 조금씩 결이 다른 제사 음식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제철에 그 지방에서 나는 음식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여자는 제사 음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제사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단 종갓집 맏며느리는 예외였습니다. 영남의 선비 집안에서는 돈베기가 제사상에 올랐고 안동찜닭의 원형이 제사상에 올랐으며 호남 지방에서는 홍어와 낙지, 해산물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공부하는 유생들이 머무는 서원이나 향교에서는 공동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 집안의 풍요와 관계없이 비교적 단출한 밥상이 차려졌으며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려한 음식보다 소박하고 영양 있는 음식이 권장되었습니다. 제3장 백성의 밥상, 소반. 조선 백성 대다수는 농민이었고 그들의 밥상은 철저히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만 채워졌습니다. 흰 쌀밥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치였고 보리밥, 조밥, 수수밥, 콩밥 등 잡곡밥이 주식이었습니다. 특히 봄철의 보릿고개는 조선 백성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묵은 곡식은 떨어지고 새보리는 아직 익지 않은 그 시기에는 쑥과 냉이, 달래, 솔잎, 나무 껍질로 죽을 끓여 연명했습니다. 심한 흉년에는 흙으로 만든 흙떡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기근은 빈번하고 잔인했습니다. 백성의 밥상에 가장 자주 오른 반찬은 김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춧가루를 넣은 빨간 김치는 임진왜란 이후 고추가 들어오면서 자리 잡은 것이고 조선 초기에는 소금에 절인 백김치나 장아찌 형태가 주류였습니다. 배추, 무, 갓, 오이, 동치미 등 계절에 맞는 재료로 다양한 김치를 담가 겨울철을 버텼습니다. 어쨌든 김치는 채소를 오래 보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된장과 간장은 백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가을에 메주를 쏘어 볕에 말리고 겨울이 지나면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뚝배기와 보리밥이면 그것이 곧 한 끼였습니다. 젓갈 또한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새우젓, 멸치젓, 조기젓은 밥 반찬이 되는 동시에 김치를 담글 때 감칠맛을 더하는 재료로도 쓰였습니다. 조선 백성에게 소금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내륙 지방의 농민들은 소금 한 줌을 구하기 위해 곡식을 들고 멀리 해안까지 가서 물물 교환을 해야 했습니다. 나라에서 소금의 유통을 일부 통제했기 때문에 소금 부족은 백성의 음식 문화를 척박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봄마다 들과 산에서 뜯어온 냉이, 달래, 쑥, 고사리가 밥상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가을엔 무청을 새끼줄에 엮어 처마 밑에 매달아 말린 시래기가 겨우내 된장국 재료가 되었습니다. 계절마다 자연에서 얻는 식재료로 밥상을 꾸리는 이 방식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상적인 식단이었습니다. 흰 쌀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은 설날, 추석, 홀례, 돌잔치 같은 특별한 날뿐이었습니다. 이런 날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두레와 품앗이 속에서 음식은 노동과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제4장 지역별 다양성. 조선 백성의 밥상은 지역에 따라 뚜렷한 개성을 보였습니다. 해안 지역 백성들은 생선과 해산물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었지만 산간 지역 백성들은 감자, 옥수수, 도토리, 산나물에 의존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보리와 조가 주식이었고 전라도에서는 삭힌 홍어와 젓갈 문화가 발달했으며 경상도에서는 고추를 이용한 매운 음식이 발전했습니다. 도토리묵은 특히 산간 지역 백성들의 대표적인 구황식품이었습니다. 도토리를 갈아 전분을 내어 굳힌 묵은 가을에 대량으로 만들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었고 간장과 참기름으로 무치면 소박하지만 훌륭한 반찬이 되었습니다. 제5장 세계층의 밥상이 말해주는 것. 조선시대 세계층의 밥상은 단순히 음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구조 자체를 보여줍니다. 왕의 수라상은 국가 권력과 의리의 집약이었고 사대부 양반의 반상은 유교적 가치관과 신분 문화의 반영이었으며 백성의 소반은 자연과 계절에 순응하며 살아남은 민중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된장, 김치, 나물무침은 백성의 밥상에서 비롯되었고 신선로나 각종 궁중 요리는 수라상의 유산입니다. 불평등한 신분사회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꽃피운 음식 문화, 그 모든 것이 오늘날 한국 음식의 풍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밥상에 숨어있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펼쳐보겠습니다. 양반 가문의 신선로와 부자 상인의 밥상, 그리고 사찰 음식의 철학. 더하여 조선시대에는 음식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예였다는 놀라운 잔반 문화까지. 소오쿨 극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왕 조실록과 음식디미방 등의 사료와 저서를 모티프로 하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 창작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